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과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여당 소식부터 다뤄볼까 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관련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경찰 비공개 출석. 자, 성접대 의혹, 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자홍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비공개로 출석을 했다고 해요? 네. 글쎄요, 이것은 뭐 경찰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 측도 그렇고 이 언론이나 국민에게 이제 그 조사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이제 서로 꺼렸기 때문에 이제 비공개 출석을 뭐 그 요구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그 협조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일로 당초 알려져 있었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이제 7일에 내려가서 만났을 때도 16일은 아니다라고만 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곧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처분이 일단락되면 이 경찰과 조율해서 나갈 것이다. 저는 이제 조금 더 늦춰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아마 이제 17일로 원래 얘기가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7일 날 그 어제 이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성접대 의혹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논란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경찰 조사에 좀 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이준석 그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이 수사 결과 발표를 좀 해야 되는데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아니면 그 허위인지 진실인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네. 그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어느 정도 이 신빙성이 있는지 이것을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점이 17일로 좀 잡힌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사는 12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에 SNS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의 어떤 의견을 남기기는 했는데요. 위원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뭐 조사 내용을 뭐 부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죠. 네. 성상납, 증거인멸, 그리고 무고. 성상납 부분은 설사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네. 사실임이 밝혀지면 굉장히 큰 타격을 보겠죠. 증거인멸은 7억이라는 각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뭐 철저하게 아마 경찰이 물었을 것으로 봅니다. 무고와 관련해서는 처음 이 문제를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 보도를 했을 때, 폭로 보도를 했을 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부인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측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것이 사법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발목을 잡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12시간의 조사를 하면은 꽤 자세하게 꼼꼼하게 네. 물어봤을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그렇다면 곧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 검찰에 넘길 텐데 지금 경찰 주변에서는 최소한 뭐 무고는 기소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 것 같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볼 부분.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서울경찰청장이 한번 왜 이렇게 압수수색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하고 질책을 한 이후에야 뭐 억지로인지는 모르지만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들어봐야 되고 성상납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여부가 뭐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소시효를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고, 난 그런 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고발했기 때문에 그럼 무고인지 따져보려면 성상납 받았나, 그리고 접대 받았나 이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차원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은 아마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이준석의 도덕성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겠죠. 정치적 입지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장현주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12시간 가까이 받았다는 겁니다. 의혹은 3가지였고요. 받고 있는 혐의는 3가지인데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뭐 나온 상황만 보신다면 변호사 업무를 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도 경찰이 어느 정도의 물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캐물었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수사 과정이야 그 수사 기관만 알고 있으니까요.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성접대, 즉 이제 금품이나 뭔가 이제 접대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전 대표죠.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일관된 진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KTX 표를 끊어준 내역이라든지 선물을 접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뭐 명확한 뭐 자료라든지 뭔가 명세서 같은 게 적혀 있다면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파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예전 일이거든요. 2013년도에 성접대가 있었다는 거고 2015년까지 뭐 명절 선물이라든지 이런 또 선물 접대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물론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반드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찰로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전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네. 그 김성진 대표 측에서는 이제 선물을 제공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술은 정반대로 갈린다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이나 물증을 가지고 판단해야겠지만 사실상 예전 일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무고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증거인멸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가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달 말 한 28일로 예정을 했었으나 한 열흘 정도는 앞당긴 걸로 보이는데요. 소장님, 이렇게 좀 날짜를 앞당긴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뭐 윤리가 다시 28일 원래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출국하자마자 이렇게 다시 소집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가 이제 어제 막 이루어졌고, 그렇다 그러면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윤리위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뭔가 합당하지 않나, 상식적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냥 수사만 한 것인데 오늘 곧바로 이제 윤리를 연다. 윤리를 열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제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소명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소명을 받는다 그러면 절차적인 어떤 과정이 좀 전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당 대표였어요. 네. 그래서 소명의 어떤 기회 없이 만약에 뭐 제명이라는 거의 극단적인 이 당원권을 사실상 이제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지지했던 국민이나 당원들이 그거를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늘 윤리위가 소명을 듣는 거라 그러면 저는 뭐 합당하다고 네. 보지만 만약에 여기서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다시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내는 더 큰 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오늘 열리는 회의에서 추가 징계 개시와 관련된 어떤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윤리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요, 윤리위가 오늘 열리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윤리만 18일 또는 19일로 윤리 개최 일정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흘러나왔는데 내가 이때쯤 조사를 받을 거라는 거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입수하지 못했었는데 혹시 윤리위원회는 이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오비이락,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뭐 배 떨어진 것이길 바란다. 그러니까 별 관계가 없는 얘기길 바라는데 사실은 관계가 있다는 것처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그렇진 않죠. 윤리위는 오히려 너무 그 정치적 판단을 안 해서 문제라는 그 비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에 대한 첫 번째 그 윤리 그 심사를 할 때 날짜를 6월 2일로 잡았어요. 그래서 당에서 발칵 뒤집혔죠. 아니 6월 1일 날 지방선거 있는데 6월 2일 날 대표 징계한다고 윤리 열면은 뭐 선거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 지도부가 그 얘기해가지고 6월 말로 그 연기했던 거 아닙니까? 윤리위는 지금 가처분이라든지 경찰 수사 전혀 고려 안 해요. 영향을 미쳤다면은 추석 민심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추석 연휴 동안에 많은 그 당 내부 분들, 그다음에 당 지지자 분들,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이 야, 이제 됐다. 이제 뭘 더 이상 하냐. 이쯤에서 정리하자. 더 이상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적어도 9월 안에는 이준석 문제를 정리하고 10월부터는 좀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이런 기운이 당내에서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날짜를 잡은 거고 오늘 그러니까 열리면은 그 게시만 할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를 네. 출석시켜서 소명을 들을지는 지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공개는 안 됐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게 오늘 여니까 와서 소명해달라고 요구했을 수는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윤리위에서 징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절차입니다. 네. 그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줬느냐예요. 줬느냐 안 줬느냐. 윤리위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 소명의 기회는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명의 기회가 오늘이 될지 아니면 28일이 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다른 날짜가 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고 또 소명의 기회도 반드시 주고 이준석 문제를 정리할 겁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며칠 전에 이런 시나리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는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또 이제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예.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이번에 또 이제 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예, 이제 패턴이 노출됐습니다. 네, 뭔가 패턴이 노출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방 갈 때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제명 가능성을 거론을 했는데요, 차장님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글쎄요, 뭐 저건 예지력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윤리위가 28일에서 18일로 앞당겨진 것부터가 네. 뭔가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된 이후에 비대위로 전환이 됐고 네. 한 차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임명했다가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지금 다시 정진석 비대위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강을 건너지 마라. 그러니까 더 나가면 이제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강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제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이 대화를 통한 타협 아니면 이런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를 좀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 중앙윤리위가 28일 이 가처분 그 결정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18일 긴급 윤리위를 소집을 해서 이준석 대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논의를 해서 28일 전에 윤리위 결정을 하자. 뭐 이렇게 좀 시간적인 그 수순을 좀 밟은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네. 이준석 대표 얘기처럼 묘하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해외 순방 일정과 좀 맞춰졌는데 이것은 꼭 윤 대통령의 어떤 순방 때 맞춰서 그걸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가처분 그 결정이 28일이기 때문에 윤리위로서도 그걸 지켜보고 그 하세월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겨진 측면이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처분 뭐 그 결과만 보기에도 좀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판단 그리고 당 내에서도 뭐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정한 게 아니겠느냐 윤리위 긴급 회의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윤리위가 열리는 거는 뭐 추가 징계를 개시하든 아니면 소명 기회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주든 뭔가 중징계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서 만약에 중징계 변호사님 뭐 제명 뭐 이런 것까지 하게 된다면 미리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에 징계를 받았을 때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당대표로 돌아와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또 다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조용히 여론전에만 몰두했던 거로 보이는데요. 이제 만약에 다른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제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처분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부당한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라는 부분을 항변해서 그러니까 징계에 실질적인 사유도 없고 절차적으로도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해서 가처분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다른 가처분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이 지속적으로 인용이 돼버리면 사실 당의 지도부가 또 다시 와야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사고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제명을 해버리면 고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처분이 기각이 되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지금 법원에 이끌려 다니는 장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종료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제명을 한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가처분을 할 텐데 지금 가처분이 이제 법원에서 이게 회복될 수 없는 어떤 손실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처분 심리를 빨리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또다시 인용이 되면 지금 이 장면들이라는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 조치는 제명이 아니고 그 탈당 권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 탈당 권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탈당을 권유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스스로 물러나라. 만약에 물러나지 않는다, 그럼 열흘 이후에 자동으로 제명되니까 효과는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유는 제명을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뭐 당원을 살짝 바꾸긴 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또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물론 이제 비대위 체제니까 비대위에서 의결하면 되지만 이게 또 무슨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탈당 권유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가처분 신청한다. 그건 이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든 제명이든 결정하는 순간 이준석에게는 정치적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 지금 뭐 법원에서 당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같이 못하겠다고 해서 출당 요구나 제명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법원이 안 된다. 이준석은 끝까지 남아서 국민의힘 내에서 분탕질을 쳐야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고 설사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이준석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정치할 수 없습니다. 네, 정치적 사형 선고라기보다는 또 이준석 대표가 그걸 계기로 또 다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국민의힘에서 치러지고요. 주호영 의원도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고민하던 의원들은 좀 포기를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뭐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 접는다, 그러니까 출마 선언문 서랍 속에 가둔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차장님. 네. 그러면 이제 2파전 주호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 2명 중에서 한 분이 원내대표가 되는 구도로 가는 거죠? 네. 물론 뭐 의원들의 이제 그 자유 투표를 통해서 원내대표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만 네. 이 주호영 그 원내대표 후보자가 다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을 살펴보면 네. 비대위원장으로 당원들의 그 총의를 모아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네, 그렇죠. 갑자기 그 역할을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 중량감 있고 정치력이 검증이 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그 이준석 대표 이런 내홍 이후에 당을 추스르는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대론이 나왔었는데 이영호 의원이 경선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경쟁 구도로 치러지기는 합니다만 아마 8대1, 뭐 8대2, 뭐 많게는 9대1 구도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이 좀 유력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두 사람 후보 2명입니다. 주호영, 이용호 의원입니다. 두 사람의 간략한 프로필을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대구 수성갑 5선이고요. 최다선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자, 국민의힘에서 보기 힘든 전라도에서 이 재선을 한 의원입니다. 현재 이 재선, 뭐 5선 대 재선의 싸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윤심으로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과연 이 윤심이 민 후보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용호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이 너무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윤심만을 바라보는 이런 형태. 더구나 윤심이라고 하는 게 있지도 않은 허구이고 윤심을 얘기하는 것은 당의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심이 이번에 뭐 원내대표 선거에서 크게 작용을 할까요?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해요. 위원님 분위기 어떻습니까? 윤심이 크게 작용을 하죠. 윤심이 그러면 주호영에게 있냐, 그 이용호에게 있냐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아닙니다. 윤심은 빨리 당이 안정이 돼서 윤석열 정부와 손잡고 민생, 그다음에 경제 안보 위기 해결하자. 이게 아마 굳이 따지려면 거기에 윤심이 있겠죠. 네. 이용호 의원이 나오면서 그래도 그 경선의 구도가 됐고,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에는 저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주호영 의원은 왜 나왔냐면은 이제 당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이 어려운데 당 중진들이 피하지 말고 직접 나서라. 왜 네. 자꾸 피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기왕이면은 당 내부에 경험이 많고 통합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실과도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다수가 주호영 의원이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용호 의원은 이제 지난 대선에 그 무소속으로 있다가 입당을 해서 대선 승리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출마가 네. 향후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에 안착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안착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호남에 몇 명 안 되는 그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넓혀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우리 구차장은 9대1, 8대1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당이라는 게 이상적인 구조는 그 주류 7대 비주류 3 또는 주류 6대 비주류 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면은 대체로 국민의힘은 주류 얼마 대 비주류 얼마의 구도가 되겠구나. 그 구도를 살펴볼 수 그거를 있는 살펴볼 기회인가요?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용호 의원이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세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당이 이제 주류 비주류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주류의 목소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대 3 정도, 6대 4 정도의 그 구조를 향해서 가는 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훈 의원 말씀 덕분에 이용호 의원이 표를 몇 표 더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용호 의원이 워낙 입당한 지도 너무 짧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지지세가 많은 곳이 이제 TK 대구 TK죠. 경북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5선을 한 주호영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도 이미 경험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무장관으로서 그렇죠. 대여 또는 대야 관계를 조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당내 의원들의 그 요구였기 때문에 네. 저는 압도적인 승리가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이도훈 의원 말씀처럼 네. 균형 잡힌 주류와 비주류의 어떤 이 세력 안배를 위해서 이용호 의원이 조금 약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하면 또 이렇게 까봐야 아는 거고 그 맛이 또 있는 거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해봤고요. 무엇보다 오늘 오후에 열리는 윤리위 결과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